대한민국 최초의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더 우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피해자는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질투 시기가 시작이 됐고, 체포된 후에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체포되어 너무 아쉽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폴 형사 출신 전재홍입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이 저희 경찰청에 설치됐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살인사건 그리고 장기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입니다. 모든 미제 사건을 다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살인사건 중에 공소시효가 남은 살인사건, 살인사건이 2000년 8월 1일부터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니 2000년 8월 이후의 모든 사건과 그 전의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팀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 지역에 살인사건이 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살인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이 된 게 많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CCTV가 많이 없었고 DNA 분석 같이 과학수사 기법도 지금처럼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에서 5대 범죄라고 하는데 살인, 강도, 성폭력 포함입니다. 그리고 절도, 폭행, 이게 5대 범죄입니다. 2022년 기준 5대 범죄의 검거율은 77%고 살인, 강도, 강간 3개만 했을 때는 검거율이 95%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검거율 95%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은 전부 형사님들로 구성되나요? 예, 서울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 같은 경우 보면 경감 팀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형사 5분이 계십니다. 이 6분이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입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원하시는 거죠. 대부분 저희 경찰은 공석이 생기면 원하는 경찰관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해서 거기서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결정하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경찰들은 실적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항상 실적이 나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은 사실 단기간에 수사 실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선배들이 수사했던 사건인데 미제가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기다려주고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현실적인 과학 수사의 한계, 그런 한계 때문에 이제 수사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경찰은 매년 인사나 승진 그런 평가를 합니다.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평가 측면에서 좀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님께서도 미제 사건 수사하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미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미제 검거 사건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을 저희 팀에서 추적을 해서 총책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총책이 지난해 투옥되어 있던 필리핀 감옥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담팀에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수사로 인한 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범인이 자백하거나 아니면 또 주관적인 진술, 자백 그런 것만으로는 사실 법정에 가서 이제 유죄를 받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증거, 특히 DNA 같은 과학수사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2003년 12월 29일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는데, 당시에 창문하고 이제 문이 모두 잠겨 있는 일종의 이제 밀실 같은 상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을 첫 발견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당시 남편이 들어왔을 때는 아내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목이 졸린 상태로 숨을 거뒀고, 자식 둘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뭐가 씌운 상태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3살 아들은 보자기가 목에 졸린 채 숨져 있었고, 10개월 된 딸은 비닐봉지가 이제 얼굴에 이제 뒤집어 씌운 상태로 사망해 있었죠. 그때 왔을 때 남편과 그 부인 친구가 있었죠.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초기에는 보통 침입 흔적이 없고 집이 닫혀있는 상태로 안에 사망을 하면 보통 자살을 한 경우가 많고, 안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거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범행을 대부분 범한 경우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일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후 창문과 문을 다 잠그고 그 열쇠를 작은 핸드백에 넣고 그 핸드백을 이제 창문을 통해서 넣은 거죠.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이제 넣어서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모든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민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현장을 보고 경찰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나요? 부모가 아이들을 살해하는 경우 사실 잔인하게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잘 정돈해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제 거의 밟다시피 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딸 사건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자는 우울증도 없었고 살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이제 오른손에 종이 테이프 같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살인하기 위해서 이제 흔적이 안 남도록 페트병을 위에다 올려놨는데 문 위죠, 문 위에 페트병 올려놨는데 목이 졸리니까 이거를 이제 빼내려고 하다가 그걸 잡은 것 같습니다. 범인 집에도 똑같은 그런 재질의 그런 종이 같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살한 시신은 공중에 떠 있는데 시신이 무릎을 꿇은 채 발견된 것도 이상한 포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확실한 거예요? 사실 무릎을 꿇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문고리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에 목을 메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못 죽을 것 같잖아요. 일어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한번 목이 졸리면 그냥 일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목을 졸으면 사람이 이렇게 빼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10개월 된 이제 딸을 안고 있었죠. 오른손에 이걸 뺀 걸 보면 왼손에 안고 있다가 이제 목이 졸리니까 애를 떨어뜨릴까봐 이제 못한 것 같습니다. 애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을 빼내지 못한 거였죠. 범인이 체포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망자의 이제 친구가 참고인이었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계속 손을 이렇게 넣는 동작을 해서 보니까 손에 이제 약간 대인 상처죠. 열상이라고 하죠, 열상. 상처가 있어서 담당 형사가 그걸 이제 수상하게 보고 영장을 받아서 이제 집을 압수수색 해보니까 아까 말했던 종이 조각 같은 것도 있었고 범행을 계획한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리고 사망자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CCTV를 보니까 대략 사망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는데 사망자의 친구는 자기가 오전에 그 집을 방문했다고 허위 진술합니다. 알고 보니까 3시에 이 사람이 아파트에 왔던 게 이제 밝혀지죠.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조사해보고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을 한 거죠. 항상 이제 추궁을 하니까 자기가 죽인 게 맞지만 절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백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체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저희 형사법의 원칙이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이라고 너무 어렵고 자백 배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백만 있을 때 그러면 이걸 죄로 쓸 수 없습니다. 거기를 뒷받침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 자백이라는 게 고문에 의한 자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백 배제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전 근대적인 시절에 저희도 영화에서 보면은 자백할 때까지 치라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백만으로 다 처벌할 수 있으면 그냥 고문을 하고 힘들게 하면 모면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 경우 있죠. 자기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의 전말은 어땠나요? 숨진 피해자 박 씨죠. 박 씨가 이제 한때 유행했던 인터넷 동창 모임을 통해서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범인 이 씨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더 우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피해자는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자신은 이제 결혼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느낀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질투 시기가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친구를 자기가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망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그 남편을 또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남편과 이제 성관계도 하고 내연관계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범행이 있기 얼마 전에 범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발각이 됩니다. 내연관계로 의심할 만한.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친구의 모든 것을 뺏고 자기가 행복을 독차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체포되어 너무 아쉽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2003년 11월 5일에 이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오후 6시 18분에 엄마한테 집에 간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오는 거리인데 불과 수백 미터밖에 안 되죠.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고 결국엔 실종이 된 거죠. 전 지역을 다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한 3개월 후에 이제 인근 배수로에서 CCTV로 발견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지는 않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가출 사건에 많이 준해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초기에 이렇게 대대적인 수색을 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강력 사건으로 판단이 돼서 했다고 합니다. 왜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으로 불리나요? 피해자의 손발톱에 매니큐어 같은 빨간색의 물질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칠한 게 여성분들 칠할 때 보면 이렇게 결대로 손톱 결대로 칠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 반대로 칠했고 정성들여 칠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칠한 흔적.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인이 어떤 의식이나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칠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집안이었고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고 뭐 지금은 뭐 중학생들도 매니큐어 칠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매니큐어를 중학생이 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실 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칠한 건 확실합니다. 그때 당시 수사했던 우리 김복준 형사님이 굉장히 또 아쉽게 생각하는 이 사건입니다. 저도 직접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때 만났을 때도 포천 살인사건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시중에 파는 모든 매니큐어를 다 수거해서 성분을 보니까 성분이 맞지 않았고 심지어는 뭐 시골 장터에서 파는 그런 짜구려 매니큐어까지 다 사서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이제 유류품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써 있는 부분은 다 이제 이름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운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면식범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보기 불편하고 하니까 지운 걸 수도 있고 면식범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피해자의 물건으로 밝혀져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거나 자기한테 좀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름을 이제 없앴다고 해서 면식범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 이렇게 실종이 돼서 국민들이 걱정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전담반을 2개로도 확대하고 실종됐던 아이의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군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배수로에 한 7m 정도 되는 배수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는데 옷은 이제 벗겨진 상태였고 보통 이제 여성분이 실종이 되면 저희가 성폭행 유무부터 먼저 확인하는데 성폭행은 없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게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이기 때문에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피해가 좀 들짐승들에 의해서 좀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인을 좀 밝히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100%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이상 성욕자인 가능성이 제일 크죠. 이상 성욕자.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로 이제 성적 만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 증상이 틀린데 자기만의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고 자기는 이제 성적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뭐 반항을 해서 살해를 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많아서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골목길이 마을 사람들만 알던 지름길이라 범인이 마을 주민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또 있죠. 보통 이제 골목길에서 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범행을 하기 위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범행 대상을 만났을 경우에는 또 그 지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 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조사를 했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초기에 이외에 좀 더 강력 사건에 준해서 했다면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초동 수사가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실종 사건이라고 하면 실종 사건 전담을 하는 실종 수사팀이 있어요. 그래서 실종 사건은 거의 강력 사건에 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종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99.9%의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나간 경우가 99.9%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99.9%는 그냥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거의 1% 미만인 그런 사건 때문에 사실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종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맥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종 사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가출한 사건이 대부분이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정말 강력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는 거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에서는.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도 나왔었다고 하던데요. 사건이 발생한 한참 있다가 어느 분이 이제 제보를 해서 밝혀진 건데 본인이 포천 여중생 실종되기 한 5일 전에 납치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한 번 납치를 실패하면 범인이 거기에 가서 또 범행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분이 이제 자동차 넘버나 그런 게 이제 들켰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더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꼭 그것만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그 당시에 비슷한 걸로 해서 검거된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제보자가 말한 범인의 특징 같은 것이 있나요? 범의 특징은 약간 갸름한 얼굴이었고 손톱이 반짝반짝 거렸다, 매니큐어 같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단정될 수 없고 또 이제 그런 효과도 있죠. 공포에 휩싸였을 때 이제 얼굴을 본 거라서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배포가 됐던 전단지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의 전단지였기 때문에 보면은 사진이 좀 비슷합니다. 그걸 보고 똑같이 진술했을
됐을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진술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좀 이렇게 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죠. 이 사건 용의자가 죽었다던데 그래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 거죠? 사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 용의자가 죽었더라 하도 그 사람은 용의자에 불과하죠. 확실한 범인으로는 보여야죠. 피의자 정도는 돼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범행을 했다는 게 밝혀져야 사실 그 사건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자는 용의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경찰을 시작할 때라서 기억이 아주 많이 남는 사건인데 되게 참담하고 굉장히 슬픕니다. 도시 지역이 아니라서 CCTV가 많이 없어서 그랬을 것도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처럼 좀 CCTV가 많았다면 좀 더 수사하는데 좀 어떤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단서가 나온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